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당정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수능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 그러니까 교육과정 밖에서 출시되는 초고난도 문제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이후 교육 현장에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방안으로 정말 사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교육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이후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학과 관련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슈는 또 있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오는 2045년에는 대학 재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학 입시만큼 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요자, 그러니까 학생의 선택에 따라 대학이 구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은데요. 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대학 평가를 정부의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엔 한계가 있다면서 취업률이 아닌 졸업생의 연봉을 직접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학교와 학과는 자연스럽게 감소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도 시장 논리에 따라 문을 닫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국책기관이 나서서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듯한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대학 진학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역시 기초 학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혹시 잠시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아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어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면서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연대체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 논평을 내고 선거제 논의가 개혁으로 향해야 하는데 여당 대표가 정치 혐오에 기댄 회행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김 대표 주장대로 의원수 감축이 쇄신이라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 정치 쇄신의 미랄이 될 것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김기현 대표가 한번 언급해서 좀 반발이 있었던 얘기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까? 저번 국회 전원위 토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국회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정수를 뭐 줄여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다수였습니다만 네. 그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있었고요. 다만 그 이후에 어떤 공개적인 토론이 이루어진 바는 없고 그냥 그러던 중에 김기현 대표가 이걸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뭐 국회의장 산하에 뒀던 이 자문위하고 그다음에 정개특위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감축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선거제 개혁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개특위 전체 회의가 열렸었고요. 네. 그 자리에 그 국회 공론조사를 시행하는데 주도했던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오늘 그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있기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과 박 교수 사이에 의원 정수 축소 문제로 뭐 이제 질의응답이 좀 있었는데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공론조사 결과 이제 국민의 그 공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좀 다수가 이제 태도 변화를 보여서 국회의원 정수 또 비례대표 확대를 이제 좀 그 공론조사라는 게 원래 이제 토론 전과 후에 각각 조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의견이 더 늘어났잖아요. 예,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 자체가 편향적인 거 아니었냐, 네? 조사 자체가 좀 편향적인 거 아니었냐,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예. 그에 대해서 야당과 이제 그 서울대 박원호 교수,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공론조사를 주도한 이 네. 측에서는 네. 이제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까지 지금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중국인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를 또 꺼냈어요. 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겐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영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피부영자 범위가 훨씬 넓다면서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현재 한국은 그 영주권을 가진 지 3년 된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이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선거권은 매우 제한돼 있고 이제 이를테면 그 향급, 그러니까 기초단위 인민대표대회 선거를 할 때만 이제 직접 선거가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와는 좀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예상됩니다. 뭐랄까요? 약간 중국 혐오의 느낌도 나서 지금 그 중국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일 것도 같은데 좀 한편으로 좀 이게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상호주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일단 중국인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사실 그 별로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예. 사실 이제 지방선거에서 그 국내 거주 외국 국적 영주권자에게 투표를 허용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뭐 중국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네.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면 그 영주권자의 원국적 국가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더 튼튼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이제 그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게 투표권을 줄 때 그 원국적자의 나라에서 어떻게 뭐 투표제도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따져서 한다는 게 뭐 그렇게 효율적이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전 정권과 거대 야당 책임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특히 뭐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한 반박이 나왔는데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이 본회의 연설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보다 오히려 남 탓에 전 정부 탓이라면서 김 대표가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하는가 이해가 안 됐다면서 권한만큼 국민의 삶이나 국가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아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오늘 김기현 대표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이게 서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이제 그런 제안인데요. 예. 김기현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이제 진짜로 포기하자면서 국회의원 모두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또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심 시사를
받겠다 이 한 대 대안 좀 말하자면 대응격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서약을 한다고 해서 이를테면 지금 서약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다시 그거를 주장을 한다고 해서 뭐 어떤 실질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네. 법적으로 이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면 이게 그 헌법에 보장돼 있는 그 말하자면 그 제도이기 때문에 네네. 개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아시다시피 현재로서 개헌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절차상으로 보면은 국회 표결을 거치도록 돼 있기는 하는데 그냥 먼저 나가도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국회 표결을 체포 동의 아니면 오게 되면은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도록 절차상으로는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올 경우에는 그냥 내가 가서 먼저 영장 받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영장 받으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도 국회에 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뭐 이를테면 회기 중인 경우에는 이제 그 국회로 일단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자진 출두를 했을 때 물론 그 검찰 입장에선 그 자진 출두를 하면 이제 하겠지만 사실 영장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구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법원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뭐 본인이 안 받겠다니까 뭐 바로 이제 그냥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조금 네. 이 절차상으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냥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하면 그냥 찬성표 던져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두고 여야 간에 설전이 있었어요. 네, 오늘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전문가를 돌팔이라고 비난하고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부르겠다며 과학과 상식을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만 추구하는 야당 때문에 88만 명에 달하는 어민을 포함한 수산업 종사자 전체가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후쿠시마 문제를 또다시 정치적 이슈로 삼아 어민들과 수산업계 종사자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 합리적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자세는 아주 잘못됐다면서 일본 바다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수입 금지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정부는 무슨 근거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단언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성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릴레이 시식회를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게 여당 의원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예.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이제 수산시장에 우리가 같이 가서 시식회를 열어서 안전하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활성화를 위해 릴레이 시식회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우리 수산물에 대한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에 전문가를 불러서 강연을 들었다고요? 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TF 위원을 맡고 있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초청 강연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정 교수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그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오염 처리수에 대해 너나 먹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우리가 1리터에 1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민물에서 장기간 섭취해 왔다면서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줄 영향은 100만 분의 1베크렐이고 그걸로 영향을 받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 살든 100년 살든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 티끌모아 태산 아니냐고 하는데 티끌이 태산이 되려면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 하고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폭량은 작은 양을 장기간 피폭해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지난번은 그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라는 사람 뭐 1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강연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한쪽 강연만 듣는 거 아닌가요? 다른 반대쪽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좀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사실 양당 간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라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찬성 내지는 이제 안전성을 강조하는 쪽, 그다음에 뭐 민주당에서는 꼭 이 위험성을 강조하는 쪽 이제 그렇죠. 서로 양쪽에 반쪽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반대쪽 전문가만 좀 부르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뭐 정용훈 교수 자체는 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때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 실무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이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TF 위원으로 위촉이 되기도 했고 뭐 그래서 좀 대표적인 친원전 성향 전문가로 뭐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1년에는 이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 논란 때 이제 그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삼중수소 피폭량은 1년에 바나나 6개, 멸치 1g을 먹는 수준이다. 뭐 이런 글을 써서 당시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농해수기 위원장인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까?
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은 오늘부터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취지의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괴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면서 일본의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도 오염수 문제가 쟁점이 됐어요. 과방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안이라든지 좀 뭐 이런 좀 과학기술 관련 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말하자면 다 주무 상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거 그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해서 그 현안 질의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인데 이 전체 회의 그다음에 현안 질의를 열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좀 비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장제원 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허위와 왜곡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현안 질의와 전체 회의를 비롯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지난 5월 나로 3차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마련됐는데 이를 눈앞에서 놓칠 수 없고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데 어떻게 엉뚱한 일정을 잡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학기술 소위에서 우주항공청 법을 비롯한 시급법안 처리를 약속한다면 언제든지 몇 번이고 전체 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국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제원 위원장이 이 사건 변호인을 해임을 했습니까? 네, 사실 오늘 장제원 위원장의 입장문이 이 사건 관련 이제 설명하기 위한 취지가 더 컸는데요. 예. 이 장 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현재 권한쟁의 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해임은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전임 과방위원장 주도로 방송 3법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입법 폭주를 자행했다면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으며 법률 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편법이나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장은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그 과방위 차원에서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겁니까?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한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 한 거죠. 이게 원래 민주당 주도로 그 당시에 이제 정청래 과방위원장 때 이제 그 민주당 주도로 이제 정청래 위원장을 이제 대표로 해서 이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를 이제 다수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후에 이제 과방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정청래 의원에서 장제원으로 바뀌었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상임위원장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되니까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응도 장 위원장 몫이 돼서 말하자면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리는 지금 위원장의 뭐 직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조치를 한 거고요. 지금 그래서 보면 청구인, 피청구인이 모두 국민의힘이 된 그런 셈이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쪽은 원고가 되고 한쪽은 피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비유를 하면?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사실 이제 그런 경우가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저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관련해서 지금 법사위원장이 원래 탄핵 그 소추위원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 김도우 위원장이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것처럼 약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말하자면 좀 그러니까 공격 측의 주장을 이제 방어 측에서 좀 적극 수용을 해주고 싶은 그런 유혹을 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본인들은 뭐 공정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힌 걸 두고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여야 간에 좀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것은 일부 사교육업자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우리 공교육 현실, 수능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짚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이것을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수석 대변인인 유상범 의원도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작년부터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도 이야기했고 올해 초 킬러 문항 삭제 기본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면서 교육계 내부에 대통령 국정 철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한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대통령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그 당 원내대책 회의 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면서 대통령은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 출신의 조홍천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국민의힘과 이제 정부 그 이주호 그 교육부 총리 등이 이 다수 입시 관련 수사 경력이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동안 하셨던 많은 사건들로 전부 다 전문가니까 부처가 필요 없겠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 냈습니까? 대통령실은 오늘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올해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했다면서 킬러 문항 제외는 이미 3개월 전 예고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월 모의평가에 그러나 또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했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저희가 인터뷰 시간에 교육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좀 계속해서 애청자분들께서 좀 방송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기구 오늘 공식 출범했는데 7명 혁신위원을 임명했어요. 네, 민주당 혁신위원회 그 명단이 지금 1차로 공개가 됐는데요.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함께 이 김남희 변호사 그리고 윤형중 랩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 전략대학원 교수 등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됐고 당내 인사로는 이해식 의원 그리고 이선호 민주당 광역시당 위원장이 기용이 됐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조사를 첫 과제로 꼽았다고요? 네, 김은경 위원장은 오늘 비공개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돈봉투 문제를 첫 의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나오게 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코인 사건 중 돈봉투 사건이 본질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우선적으로 돈봉투 문제를 의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내 부패 사건의 발생 원인을 찾아서 제도적 혁신안을 만들겠다면서 2020년 이후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연루된 부패 비리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요.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당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네요. 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 입법과제 제안서 전달식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당 을지로위원회가 선정한 민생입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이 제안서에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 토론회를 제안한 뒤 이 민주연구원 그리고 을지로위원회가 각 직능단체 등과 주최한 8차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정책 입법 제안을 선정해 담았습니다. 이 과도한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가계부채 문제 해법, 또 전세 사기 근절 방안 등 부동산 문제 대책, 또 납품 단가 연동제 등 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이 이 38개 과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즉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사건 결과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어요. 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상설중재재판소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서 우리 정부에 5,358만 6,931달러, 한화 약 690억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 7천만 달러 중에 약 7% 정도가 인용이 된 건데요. 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했고, 아울러 법률 비용, 그러니까 엘리엇 측의 법률 비용 2,890만여 달러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서 손해를 봤다면서 2018년 7월 국제투자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는데요.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한 주주였고, 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합리하다면서 합병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판정받은 금액이 690억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372억 하니까 1,000억이 넘는데 여기 지연이자까지 하면은 아마 액수가 더 늘어날 것 같네요. 이게 마지막 판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중재재판소에서는? 지금 뭐 그에 대해서 좀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당정이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죠. 이후 킬러 문항 배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킬러 문항이 언제부터 등장했고 또 사교육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본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킬러 문항이 어떤 겁니까? 이거 정의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네. 말 그대로 수험생들을 킬한다. 그 정도로 이제 수험생들에게 고난도 문항이 출제돼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주는 그런 문항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로 들자면 2019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만유인력 제재를 다룬 문항이라든지 네. 또 2022학년도 수능에서 기초통화 개념을 섞어서 브레톤 우주 체제를 이야기했던 지문이라든지 해결 지문이라든지 또 이제 2023학년도 수능에서 기초대사량 관련된 제시문이 나와서 제재 안에 포함된 배경 지식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또 미리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좀 풀이에 접근하기가 어렵도록 출제된 문제들이 국어 영역에서 킬러 문항으로 규정이 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수능 대표적으로 매년 30번 문항이 4점짜리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데 수학과 성취 기준을 무려 15개를 꼬아놓은 굉장히 복잡한 문항. 또 2020학년도 수능 미적분 30번 문제의 경우에도 교과교육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를 다루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복잡한 합성함수의 계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킬러 문항인데요. 국어의 경우에는 보통 정답률이 10%에서 20% 사이 또 수학의 경우에는 2에서 5% 내지 정답률을 보이는 문항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는 대부분 학생들이 풀어서 맞추기보다는 찍어서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고난도의 문항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을 벗어난 거는 맞습니까? 일단은 이제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들이 나온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외를 가늠하는 것이 좀 다소 애매모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이 상당히 명료하게 규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항들을 보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또 평가원에서는 난이도가 어려울 뿐이지 교육과정은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평가원이 동일하게 대학별고사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할 때는 난이도의 부분들도 교육과정 준수 여부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킬러 문항은 고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좀 벗어난 굉장히 성취 기준을 꼬아는 복잡한 문항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수능에서 대략 몇 문제 정도 출제됩니까? 일단은 이제 평가원은 항상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이제 현장 교사들 또 교육과정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분석단을 꾸려서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2022학년도 수능의 경우 수학 영역에서 한 9개 문항 정도가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다라는 판정 결과가 나왔고 2023학년도 수능은 8문항 수학 영역의 경우입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는 11문항 9월 모의고사는 4문항 정도가 수학 영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좀 벗어났다라는 판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드셨는데 4문항에서 한 11문항까지 지금 들쭉날쭉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등급을 올리고 떨어뜨리고 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체로 이런 킬러 문항들이 4점짜리 고득점 문항이기 때문에 등급의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성적이 좋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걸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대다수 학생들한테는 그런 거하고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사실 킬러 문항의 등장 자체가 그런 게 수능이 대다수 학생들이 특히 이제 수학 영역에서 평균으로 따지면
30-40점대밖에 나오지 않는데 예. 수능 시험 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낙제 점수를 받는 상황인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지금 괜찮다라고 봐야 하냐, 이런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킬러 문항이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2009년이다, 2012학년도다 좀 의견들은 분분합니다만은 네. 2점, 3점 문항은 좀 난이도를 기본 수준으로 낮춰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정 정도의 점수는 맞도록 하고, 예. 4점짜리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지금 사용되는 용어로 킬러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좀 변별력 확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평가원이 킬러 문항을 출제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 시험이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위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여전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5, 60점 정도니까 예. 저희가 성취평가제를 이야기할 때 50점 정도면 2등급에 해당하는 거의 낙제 수준에 가까운 시험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평균이 그 정도니까 평균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의 학생들은 낙제점을 맞게 되는 시험이 과연 제대로 된 시험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아, 그러네요. 아니, 왜 이렇게 평균 점수가 낮게 나옵니까? 왜 낮게 그러니까 만듭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능 시험 자체가 뭐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이런 논란과 말잔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시험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예.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가 그 부분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상적인 고교 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인정받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라면 평균이 30점, 40점대, 50점, 60점대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 현재 수능의 현주소가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 점수를 낮게 만들어 놓으니까 대다수 학생들이 수학학원에 다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교육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 교육 과정으로 좀 수능을 대비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힘든 상황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학교 교육 과정하고 수능의 범위라든지 출제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방식이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뭐 토론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발표라든지 뭐 프로젝트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 과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수능은 오지선다형 시험에 또 유형화 학습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고득점을 맞아야지만 소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리기 때문에 예. 이 교육 과정하고 현재 수능 체제가 그 맞지 않는 이런 괴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대통령께서 그 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정상적인 출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네. 지금 그것 외에도 학교 교육 과정과 부합하는 수능을 만들기 위해서 개선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요. 뭐 네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도 킬러 문항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에 킬러 문항이 등장하고 수능의 난도가 올라가면 사실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 그 2018년도에는 정시를 30% 이상으로 늘려라. 2019년에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늘려라. 이런 것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입시에서 영향력이 높은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학교에서 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히 학교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학교 교육 과정은 이 수능을 대비하게 된다라면 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대다수 학생들이 이렇게 성적이 낮게 나오니까 어찌됐든 간에 수학 성적 못 맞으면은 제대로 대학 갈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가기는 그렇죠.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대다수 학생들이 수능 사교 시장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학원을 다니는 건 맞는데 또 네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좋은 학생들끼리 또 경쟁하잖아요. 네네. 그건 더 치열하잖아요. 네, 소위 이제 킬러 문항을 연습시키는 모의고사 대비가 판매되고 있는 이런 학원들의 경우에는 사실 또 그 학원에 가기 위한 경쟁이 존재하고 또 뭐 모의고사나 또 그 N수생들 같은 경우에 재학생 시절에 본 수능에서 상위 등급을 맞은 학생들만 또 그런 학원에 들어가서 킬러 문항 대비 사교육 상품을 소비를 하고 또 N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 또 그 이전 수능의 혹은 모의고사의 수능 등급 또 부모의 경제적 배경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지 않으면 또 그 안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능의 민낯이라는 것이 공정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킬러 문항을 없애면 정말 사교육이 줄어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수능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수능의 어떤 문제 난이도에 관련돼 있는 언급을 대통령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의 사교육 참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서열화된 대학에 상위 대학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채용 시장에서 어떤 임금을 받느냐로 귀결되는 이런 학벌 사회의 문제와 결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출제 경향 또 난도와 무관하게 현재 대학 입시와 또 수능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와 무관하게 남보다 1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고 남보다 1등이라도 높아야지 상위권 대학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과 과도한 경쟁 압력 이런 부분들이 사교육 참여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과정을 준수한 정상적인 수능 출제가 당연히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지만 사교육 경감이나 학교교육 정상화로 이어지려면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미흡하다.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라든지 앞서 언급한 대학 서열이라든지 학력 확보에 따른 임금의 환산 문제라든지 이런 교육 내외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정부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단순히 킬러 문항 출제를 수능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당장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판타지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기에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게 이게 지금 수능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많은 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제기하시는데 지금 3학년 1학기가 거의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자신의 고교 내신이라든지 또 수능 모의고사 등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지원하려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예상, 전형에 대한 예상이 다들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 발언 이후에 당장 올해 입학 전형 모집 요강이 바뀐다거나 또 2025학년도까지도 대학 입시 시행 계획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전형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그리고 원하는 학과와 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에 맞춰서 준비하던 대로 준비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 대통령 발언 이후에 난도가 어떨 것인가를 예상하고 변별력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에 호도되는 것은 오히려 좀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조언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했는데 좀 말씀 듣고 조금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본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수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에 빅데이터에서 가장 증가율을 많이 보인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엔화입니다. 혹시 엔화 네. 요즘 엄청나게 싸졌다고. 그렇죠. 지금 8년 만에 100엔당 800원대. 정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1,000원대 해서 보통 0 하나 붙이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800원대까지 하락되니까 단계적으로 엔화가치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엔 환율 최근에 급속 하락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 나홀로 완화 정책의 이유가 크죠. 이제 다른 곳들은 다 이제 물가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뭐 물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본만 혼자서 따르게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엔화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요즘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지우는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일본 기업의 실적이 좀 엔저 효과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도 보이게 되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일본 경제가 우리나라랑 비슷하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생산성 향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들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여행 갈 적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또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엔화를 어떻게 사놔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상당히 좀 뜨거운 키워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기야라고 누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엔화를 사둔다 하더라도 그게 액수가 커져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은 엔화를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누가 얘기하시던데. 맞을지 모르겠네요. 네. 자, 경제 분야의 키워드가 또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엔화 고민을 할 때보다 우리는 당장 우리 삶에 연관이 있는 이 키워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라면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라면 값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제 밀가격 떨어졌다면서 라면 가격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요. 네. 라면 업계는 좀 어려운 여건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주요 라면 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한 평균 10% 이렇게 올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라면을 살 때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국제 밀가격이 한 50% 정도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좀 가격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비자 단체와 업계가 알아서 나서줬으면 한다고까지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라면만 그런 거냐 이제 실제로 따져 보면 결국엔 밀가루 원재료인 다른 가공식품도 그 논리라면 똑같이 가격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소 20% 이상 밀가루를 쓰는 파스타면 부침가루, 빵 이런 것들이 다 올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가격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는 이게 밀가루 가격이 지금 내려가더라도 마치 우리가 원유나 기름처럼 원유 가격이 조금 변한다고 바로 주유소가 변하진 않잖아요. 왜 미리 사놨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밀가루 가격도 한 1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고 바로 이게 변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은 그래도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빵 크기를 줄인다고 하는데 라면 업체들은 라면 크기를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에 부셔서 먹으면 이제 워낙 1인분 차이가 좀 나니까 좀 쉽진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참 고민거리입니다.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입니까? 네, 2위 주제는 정치 분야에서 나온 키워드는 베이징이고요. 이제 블링컨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에 간 것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국무장관은 5년 만에 이뤄진 토니 블링컨 장관의 방중 협의에서 양측이 이제 비록 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갈등이나 경쟁으로 점철된 양국 관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이제 같이 한 것인데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 또 중국과 이제 미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고민은 우리한테까지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논의들이 보면 뭔가 이렇게 그래도 본인들의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좀 관계를 안정화하거나 관리 필요성은 좀 필요하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
나온 것 같고요. 뭐 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이번에 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토니 블랭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는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는요? 3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한강공원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바로 앞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죠. 바로 이제 BTS의 그 10주년 페스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방탄소년단이 10주년 행사를 거의 2주 동안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바로 앞에 있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약 40만 명이 운집한 오프라인 행사가 지난 17일에 이루어졌었는데요. 예. 오프라인 40만 명, 또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를 통해서 생중계된 이벤트 최대 동시 접속자가 119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된 것이 바로 이 BTS에 관련된 페스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에서는 보라색 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들도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역시 이제 가장 화제가 됐었던 거는 이제 불꽃 축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여의도에서 하면은 이제 특정 기간에 특정 회사에서 하는 불꽃 축제를 좀 보긴 했었는데 BTS의 음악에 또 맞춰서 터지는 불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꽃만큼이나 더 반짝였던 게 바로 이 행사가 끝난 뒤의 일입니다. 40만 명이나 이 여의도에 모였으면 우리가 네. 생각해 보면 상당히 번잡했거나 뭐 쓰레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네. 힘들었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SNS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행사 이후에 상당히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잘 성숙하게 갔다. 그래서 이 네. 안전사고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팬들과 시민들이 머문 자리를 정리하고 곳곳에 준비된 그물형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모아줘서 한강공원 일대가 대체로 깨끗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SNS상에서는 여의도 불꽃축제 끝나고 이렇게 깨끗한 바닥 뭐 15년 만에 처음 본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을 그래요? 정도로 네 그리고 SNS에서도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팬덤이라는 걸 아미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미가 이 BTS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아미들도 해줬다. 뭐 이런 미담이 올라오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그 BTS의 노래 중에 피땀 눈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예. 쓰레기를 거의 뭐 피땀 눈물로 치운 아미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좀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감동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잘했다는 대단한 것 생각이 드네요. 네. 저 4위 주제는요? 네, 4위 주제는 환경 분야의 재난이라는 키워드고요. 역시 거의 재난 수준의 지금 기온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덥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기후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CNN 방송에서 한 4가지 정도의 핵심 차트를 소개한 것이 화제가 된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세계 곳곳에 역대 6월이 다 최고 기록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 갱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이 정도 온도가 맞나 싶었는데요. 예를 들면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에 체감 기온이 48.9도. 네, 정말 뭐 30 몇 도만 해도 우리가 참 더운데 이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예. 뭐 또 이제 캐나다의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주요 도시가 지난달 14일 기온이 36도를 기록해서 역대 5월 뭐 최대 기록을 쓰는 정도라서요. 원래 엘니뇨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 뜨거운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모든 곳이 뜨거울 때는 어떻게 엘니뇨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네.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해수면의 온도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세 번째로 남극의 빙하 규모도 최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네 번째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사상 최고치인 이런 우리가 온난화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갱신되다 보니까 네. 정말 이번 여름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약간 온라인에서 또 약간 화제가 됐었던 거는 예. 멕시코의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더운데 폭염주의보가 발동된 40도에서 개와 함께 산책을 한 게 좀 이슈가 됐어요. 근데 네. 개를 업고 다녀서 또 네? 화제가 됐다고 업고 합니다. 다녀요? 네, 그러니까는 멕시코 유카탄에서 목격된 할아버지가 밧줄로 엮은 띠로 개를 업고 걷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걸 카메라에 담은 청년이 왜 개를 업고 갑니까?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를 내 친구 반려견이 걸으면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어쨌든 신발을 신는데
강아지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폭염에는 이 할아버지가 오히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를 이제 업은 채로 걸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제 반려견의 발바닥 화상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할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에 크게 감탄하면서도 와 정말로 이 정도로 우리 자연에 있는 동물들마저 위험한 수준이 됐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걔도 신발을 신겨야 되나? 모든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신발을 신겨야 될지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요즘처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즐겁게 축구를 볼 수 있는 기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이제 6월 내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막내들이라고 볼 수 있죠. 17세 이하 U17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이제 2연승을 지금 달성한 것입니다. 이제 그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 경기를 보고 SNS에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수준의 경기를 볼 수 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친구들이 이렇게 멋진 축구를 하는 걸 볼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멋진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런 선수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차전에서 카타르를 6대1로 꺾었고 2차전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에 4대0으로 지금 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3차전 전에 8강에 진출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과의 3차전을 통해서 이제 1위 결정전으로 가게 되는데 과연 이번에 이제 우승까지 해볼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있는 경기들이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지금 17세 이하 친구들은 정말 멋지고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위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팀들은 약간은 좀 아쉽거나 걱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또 같이 나온 키워드가 부상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4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중국의 원정 2연전 경기를 했죠. 근데 1차전에서 3대1로 이기긴 했는데 그때도 부상자들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2차 평가전에서 1대0으로 패배했고 또 많은 주축들이 이런 부상을 겪게 되는 좀 상황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게 우리에게 남는 어떤 경기였을까 의미 있는 경기였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SNS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강원도 일부 경상권 동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전남,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비는 점차 확대돼 밤새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에 그치겠고 수도권과 충남, 호남, 경남은 내일 오후에, 강원도와 충북, 경북은 내일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특히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경북 북부, 남해안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전국적으로 10에서 60mm입니다. 모레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청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8도, 대전, 제주 27도, 서울, 광주 26도, 인천, 부산 25도가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3.3도, 습도 80%, 강수량 1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잔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살면서 경험하고 기억하는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요? 큰 건물과 운동장, 또 그 한켠에 우뚝 서 있는 플라타너스. 무상급식 세대는 급식실을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미래의 학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먼저 온 미래. 3년 전인 2020년 1월 서울 강서구 영광초등학교 졸업식장에 걸린 현숙막 문구입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던 이 학교는 학령 인구 감소의 파고를 조금 일찍 맞았습니다. 이 학교는 그해 6학년 38명 졸업으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학교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담장이 덩굴이 담벼락을 타고 무성하게 올라온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염강초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공진중학교 운동장에도 학생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돋아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은 갈수록 더 심해질 테고 농촌은 물론 이처럼 대도시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만 해도 내년 도봉구, 성동구, 덕수고, 성수 공고가 문을 닫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농산어촌의 폐교들은 주로 캠핑장이나 체험시설 등으로 활용하다 문을 닫아도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에 영향이 덜했지만 도시의 폐교는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인근 지역의 황폐화와 슬럼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을 닫으려고 개옥할 때부터 폐교 후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 신문 기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마산 구도심의 지역 명소가 된 마산 지혜의 바다 도서관을 꼽고 있었습니다. 구암중이 문을 닫기 전부터 재구조화를 고민해 체육관을 높이 10m의 거대한 서가를 갖춘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폐교 위기 학교를 인근 학교에 분교로 두고 일부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캠퍼스 공유 통합학교 등 서울형 분교 모델을 현재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급수대에서 어프어프 세수를 하던 그 여름날의 추억이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게 될 생각을 하니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파리 국제박람회 기구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프리젠테이션에 나설 예정이에요. 이제 네. 곧 나서는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이유, 그만큼
부산 엑스포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30년의 엑스포는 우리가 대전에도 엑스포를 했었고요. 여수에도 엑스포가 있었는데 그때와 달리 주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열리고 전시 면적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6개월로 과거 엑스포의 2배이기 때문에 네.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로는 관람객은 5천만 명,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는 61조 원, 일자리는 50만 개의 창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이제 보통 올림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이내로 개최가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파급 효과가 그거보다는 서너 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취임한 후에도 엑스포 유치를 주요 국정과제로 정했고 대통령실에 전담 조직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국무총리와 기업 총수, 홍보대사들이 총출동해서 세계를 돌면서 부산을 알렸습니다. 지금 엑스포의 민간 유치위원장이 최태원 회장이거든요. 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19명의 민간 대표단들도 오늘 함께 자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전 세계에 이제 광고를 하게 되니까 그 광고를 할 때 부산 엑스포 로고로 동시에 노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계 거물들이 이렇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와 KDI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경우에는 최대 61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생산 유발 효과만 43조 원에 18조 원의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과장됐다라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그게 네.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시각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경제 유발 효과가 29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일 월드컵 때도 17조 원의 경제 이익을 거둔 바 있으니까 부산 엑스포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유치를 하고 특히나 이게 산업적인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유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0년에 상하이 엑스포 같은 경우는 7,400만 명이 관람을 했어요. 상하이 엑스포를. 그리고 관광 수입이 그 당시에 52조 7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합치면 총 110조 원 규모의 경제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피치를 하게 될 때 네. 가장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영어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이전에도 우리가 그 엑스포를 세계 박람회를 유치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번에 유치하려고 하는 부산 엑스포는 격이 좀 다른 네, 부산 규모도 엑스포라고 다르고요.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유치를 바라는 경쟁국들이 쟁쟁해요. 예, 자본의 규모나 투입하는 인력의 규모도 대단한데요. 네. 우리나라 부산의 최대 적수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 투표일은 11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4차 프레젠테이션인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179개 회원국 중에서 1차 투표에서 어느 나라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국가가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오일머니라고 하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표를 끌어모으고 있고요. 예.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아무래도 지지를 얻기에 유리한 그렇죠.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들이 다 파리로 집결을 해서 고공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그리고 한국의 부산, 이탈리아 로마 순으로 이제 PT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이번에 유치 비전과 의지를 회원국에게 잘 보여줬을 때 표심을 가를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한 번도 30분 동안 눈을 뗄 수 없도록 우리나라의 문화의 힘과 디지털 기술로 눈길을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사실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국력을 자랑하는 장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든 참가국들이 문화를 공유하는 엑스포라고 하는 주제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는 것과 그와 동시에 부산이 제시하는 비전은 기후,
보건, 식량과 같은 지금 세계 위기 극복의 청사진을 이 부산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되면서의 키워드는 미래, 약속, 보답, 연대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연설을 펼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SNS를 통해서 파리 길거리에요. 네. 리아드 엑스포 2030 뭐 이런 거 부착한 택시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부산과 리아드가 접전을 하고 있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택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싸이가 연설을 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생방송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네.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 연설이 시작되면 TV 수중계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다른 소식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 한 호텔에서 불이 나서 헬기까지 동원해 투숙객을 구조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1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33분에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호텔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건물의 호텔 투숙객 170여 명가량이 대피를 했고요. 31명이 연기를 마셔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에 설치된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작동을 해서 이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요. 네. 대응 1단계를 10시 10분에 발령을 하고 11시 59분을 기점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큰 불은 진압을 했고요. 대응 1단계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3분쯤 불이 완전히 꺼졌는데 호텔 지하 6층에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는데요. 이 건물이 1층부터 30층까지는 호텔과 음식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하 1층부터 7층까지는 주차장, 기계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6층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데 지하 6층에 여기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감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6층에는 차량은 주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높다 보니까 구조 작업에 사다리차와 헬기 등이 동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호텔 옥상으로 대피했던 투숙객 5명은 헬기로 구조가 됐고요.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셨던 이 사람들 30명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고 네. 나머지 90여 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한 상황입니다. 일부 투숙객은 안내방송이 없어서 대피가 늦어졌다고요? 네, 호텔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거나 안내방송을 못 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모가 크잖아요, 건물이. 네. 동시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사람이 몰려서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주변층만 경보기가 울리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고 실제로 어떤 투숙객은 훈련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소방훈련을. 네. 뉴스를 검색해보고 나서야 실제로 사다리차에 어린이들이 구조되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불이 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후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주문이 쇄도해서 뭐 풍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뭐 소금 네.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소금을 비싸게 되파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전화를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소금 사놓은 거 있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되던데 네. 소비자들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지난번에 전해드린 것처럼 비가 많이 와서 소금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적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소금 품절 사례가 빚고 있고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 쇼핑의 상위 키워드가 천일염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네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온라인 중고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산 소금을 비싼 값에 되파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온라인 중고마켓을 한 언론 매체에서 둘러보니까 천일염을 판매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을 너무 많이 사서 되판다. 뭐 작년에 사놓은 소금을 안 쓰니까 판매한다. 이런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 한 누리꾼이 땡땡땡 식구들에게만 한 쉬운 포만 풀어본다. 라고 했어요. 50포요? 네. 뭘 얼마나 많이 샀길래 50포를 팝니까? 그러면 대량으로 비축했다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보통 중고마켓에 물건을 되파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의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팔 수도 있죠. 내가 많이 샀는데 필요가 없어서 네. 중고마켓에 올릴 수도 있는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 8일에요. 신안군의 수협직매장에서 신안 천일염 2021년산 20kg을 25,000원에서 3만 원을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수 뺀 2021년산 소금 20kg이 적정 가격은 산지에서 3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중고마켓에 올라온 가격은 7만 원에서 8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싸네요. 네. 너무 비싼 거죠. 거기다가 택배비를 따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의 9만 원에 육박한다는 건데 3배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라는 건데 그 이제 기자가 전화해가지고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온라인 마켓에서 8만 원, 9만 원씩 파는데 6, 7만 원에 팔면 싸게 파는 거다. 가격을 묻는 말에 확답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잖아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소금 가격이 오르면 보통의 경우에는 염전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가 봐요. 소매상을 중심으로 우선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염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많이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선은 비가 많이 오니까 생산량이 자꾸 줄고 있고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소식이 겹치면서 소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부족한 물량을 거래처 납품량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소배 물량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선은 이 평소 한번 수확할 때마다 술에 한 10대 정도를 채우는 염전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수확을 거의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소매 물량을 사들이는 농협의 수매가는 치솟았지만 오히려 이게 염전에서 혹시 더 불안하다 그래요. 수매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kg 한 포대당 2만 5천 원 정도인데 네. 이게 지난해에 비하면 1만 원 정도 오른 가격이라고 해요. 소금은 잘 썩지도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뭐 한꺼번에 자주 사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거품이 껴서 막 올라간다 하더라도 농협 수매가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수협에. 근데 소금 사놓으시면은 그만큼 막 그 바깥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나 창고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집 안에다가 보관하잖아요. 소금에서 간수 빠지고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변이 다 곰팡이 투성이가 돼요. 맞습니다. 그 사실 갖다 놓고 이렇게 제대로 보관하지 못할 거면 이렇게 많이 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소금 가격이 막 부풀려져서 비싸졌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7, 8월 이제 햇빛 쨍쨍 나서 소금 수확량이 많아졌어요. 그럼 가격이 뚝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땐 또 생산량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생산하고 있는 염전에서 다 지게 되는 상황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소금 산업의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권 문제와 관련된 노동 가격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막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인건비를 많이 주고 인력을 많이 고용하자니 만약에 나중에 소금 가격이 떨어지면 그건 또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염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네.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줘야 안정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심리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심리적 불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예, 불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 지금 염전이 많은 신안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네. 그 박우량 신안군수가 성과 보고를 하면서 천일염 가격 폭등은 4월과 5월에 비가 많이 와서 생산량이 줄었고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걱정이 돼서 사재기를 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중 가격처럼 많이 오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현지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5천 원에서 20kg 한 포대에 3만 원 정도 선인데 지금 중간에 유통 마진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 8월에 소금이 엄청나게 생산이 될 텐데 지금 4월, 5월 생산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거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격 상한선을 정해서 생산자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한 사람에게 많이 팔지 못하도록 1인당 5포 미만만 팔게 해서 누구나 사고 싶은 사람은 3만 원에 택배비 조금 정도의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방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방류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이거는 이제 또 논의로 하고서라도 당장 어떤 불안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닐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뭘 사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좀 상황을 지켜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요즘은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왜 자꾸 이런 논란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춘천에서 개최한 축제에서 바가지 논란이 또 일었어요. 네. 20일에 오늘이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 막국수 축제 음식 가격 현황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2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사진을 보니까 지름 10cm 감자전 석장에 25,000원. 사진은 닭갈비 2인분인데 1인분 가격에 14,000원이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이 정도면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범죄 아니냐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영양군의 전통시장에서 전통과자 한 봉지가 맞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네. 막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평 나비축제 때 어묵 한 그릇에 10,000원 잊어버리지도 않네요. 그리고 수원에서도 통돼지 바베큐 한 접시에 4만 원 샀다 이런 글들이 나오면서 해외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가지 요금 의혹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주최 측에서는 아니다 지금 논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막국수랑 닭갈비 판매한 곳이 5곳이었는데 한 곳은 운영회가 직접 운영을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4곳은 입주한 음식점에서 관광객을 맞았는데 판매된 닭갈비가 250g당 14,000원에 판매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자전도 한 장당 5,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이게 25,000원이니까 석장이 한 장당 한 8,000원 정도 된다는 네네. 거잖아요. 이 소비자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옛날 가격표를 사용한 탓에 25,000원으로 써 있었지 실제로는 15,000원 결제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근데 이 소비자가 본인이 직접 계산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있으면 축제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걸 그렇죠.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애초에 입주할 때 상인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모든 지자체 축제가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정 노력을 하는 곳들도 꽤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가보고 싶었거든요. 네. 여기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곳이어서 네. 무주 산골 영화제가 있었어요. 어디요? 무주예요. 닷새 동안 무주 산골 영화제. 그 듣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무주가 청정 자연이 있는 곳이죠. 네. 네.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열렸는데요. 네. 우선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겠다라는 방침에 따라서 음식 단가를 10,000원 이하로 책정을 했대요. 그래서 지름 정했습니다. 표준 규격 26cm짜리 접시에 삼겹살하고 숙주나물은 10,000원. 네. 20cm 길이의 소세지에 야채와 빵을 곁들인 세트는 3,000원 이렇게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아까 왜 상인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간식 부스 운영권 선발할 때 공을 좀 드렸습니다. 공모를 진행을 해서 네. 음식 가격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특히나 사실 지역 축제 20, 30대가 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20,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메뉴를 개발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대요. 거기에 부합한 업체 7곳을 최종 선발을 했고 음식 중에서 음료하고 주류 가격은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구체적인 조건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많으니까 다회용기를 써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실제로 한 작년 축제 때 10톤 정도 쓰레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절반으로 줄어서 5톤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가신 분들이 방문 후기에 모범 사례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영화제도 영화제이지만 영화를 보러 간 환경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축제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는데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으로 내가 거기서 물건을 팔고 싶다 하면 메뉴랑 가격, 위생, 사전 점검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은 후에도요. 관할 보건소 앞에서 장사 과정을 시연해야 된대요.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판매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자체가 그냥 이 판만 깔아주고 장만 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 돈으로 우리는 해외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지하철 타보면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오셔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파리 국제박람기구 IBA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수미 씨 영상 메시지에 이어서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의 프리젠테이션이 이어지겠습니다. KBS 1TV 연결해서 현지 상황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Mr. President, Mr. 존경하는 Secretary 의장님, General, 사무총장님, distinguished 회원국 delegates, 대표단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반갑습니다. I'm honored to present 오늘 Korea's promise 172차 for the citizens BIE of the 총회에서 world 세계 시민과 and future 미래 세대를 위한 generations 대한민국의 약속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BIE General Assembly. I highly commend 1928년 설립된 이래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세계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국제 박람회 기구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 박람회는 교역뿐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또 도전에 해결책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과 분규, WMD와 테러는 세계의 평화는 물론 문명의 존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7%에 달하는 29억 명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15도 상승했고 지난 10년간 해수면은 199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 기후로 인해서 2억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겪는 기후, 보건, 식량의 위기는 치명적이며 남북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아가는 도시입니다. 도전의 도시이자 미래의 도시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진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총 1258개의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를 구현할 것입니다. 모든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접받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10개 이상의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합니다. 나아가 부산 엑스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물려줘야 합니다. 큰 꿈과 비전의 세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부산 엑스포를 통해 세계의 청년들이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인정 박람회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1988년 하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그리고 2018년 동계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를 치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최고의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만들 것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들, 그리고 세계 각지의 750만 재외 동포가 모두 한 마음으로 부산 엑스포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1851년 런던 엑스포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1900년 파리 엑스포는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2년 시애틀 엑스포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기술 만능주의에서 자연과 환경으로 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입니다. 부산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갑시다. 2030년 부산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파리 국제박람기구 IB 총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프리젠테이션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좀 부산이 엑스포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2030년에요. 멋지겠네요. 네. 예. 자, 오늘 밤차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며칠 전 전남 해남군의 한 해변에서 고선박으로 추정되는 선체가 발견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된 17번째 고선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난파가 된 배인지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흔적의 역사, 난파선에서 발굴된 흥미로운 유물들과 거기에 얽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난파된 고선박이 드론 촬영을 하다가 발견했다고요? 예, 대학원생이 논문 준비하려고 드론을 촬영하다가 갯벌에 배 형체가 노출되어서 신고했는데요. 네. 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이 달려가서 고선박으로 추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전형적인 그런 전통 선박인 한선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밑이 평평한 스타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26일부터 정식 발굴에 들어갑니다. 그럼 난파선 하면 신안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신안선이 효시고 이것도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76년부터 84년까지 8년간 조사되었고, 즉 11차례 인연글과 그 중국 도자기를 위주로 한 23,500여 점 유물이 나왔고, 동전도 한 그 800만 개, 28톤 정도가 인용됐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난파선이 2007년에 쭈꾸미가 이제 한 마리가 유명하죠. 네. 청자 접시를 발로 끌어안고 이제 잡히는 덕분에 찾아낸 그런 태안선. 여기도 인양된 유물이 한 23,800여 점인데 절대 다수 23,700여 점이 고려자기였습니다. 보물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보물선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안 앞바다에서는 고려시대 침물선 3척, 마도 1, 2, 3호 잇따라 인양됐는데 3척 화물 대부분이 뭐 이런 쌀콩, 메밀, 곡물 같은 거, 그다음에 건어물, 젓갈류였고요. 그래서 태안선이 청자운반선이라고 하면 마도 1, 2, 3호선은 식량운반선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계속 난파선이 이제 발견 신고되고 발굴되고 있는데, 그 17척 중에 바닷속이 아닌 갯벌에 석연된 고선박이 8척에 이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방파제, 해안도로 이런 걸 건설하면서 지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갯벌 안에 숨어있던 고선박이 노출되죠. 갯벌이 깎이다 보니까 노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확인된 그 해남 송오리선 역시 그 방파제 공사로 해서 주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갯벌 속에서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17척이면은 꽤 많은 숫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자기 고려 청자가 쏟아져 나온 태안선 그리고 마도 1, 2, 3호선이 이제 각광을 받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신안선도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2015년에 발굴된 안산 대부도 2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물에 좀 꽂혀 있는데요. 그 대부도 2호선은 2014년에 그 맨손 낚시하다가 어부가 발견한 건데요. 그 해안에서 한 530m 떨어진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나 이제 그 뭐 지형이 바뀌면서 그런 건데, 그 전에도 한 3.5km 떨어진 곳에서 고려시대 배 일부를 발견한 적이 있어서 그것이 대부도 1호선이고 이번에 발견한 게 2호선인데, 그 지난번에 2014년에 발견한 게 2호선인데요. 갯벌 속에 묻혀 있다가 시어와 방파제, 해안도로 건설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바뀌고, 그래서 갯벌이 깎이면서 배들이 노출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달간 발굴 조사한 다음에 인양을 했는데 선체를 굉장히 신기한 유물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유물이길래 신기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갯벌에 박힌 선체를 인양하려고 배 바깥편을 판을 들어올리는데 갑자기 딱 들어올리는 순간에 붉은색의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감시 있잖아요. 감시. 감요? 우리가 먹는 감? 먹는 감. 그다음에 그 감이 그냥 까만 게 아니라 빨간색의 그 과육이 이렇게 드러난 채로, 그래서 나뭇가지 뭉치하고 함께 노출이 되어서 한눈에 봐도 이거는 곡감 꾸러미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바닷속 안에 있었고 갯벌 안에 있었던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굴단원이 이 과육에 코를 싹 갖다 댔더니 감의 향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나 그랬더니 자기는 말을 씀해주는 분은 자기는 못 맡았는데 옆에 진짜 인양했던 사람이 맡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곡감사에 이제 몇 개 나뭇가지를 묶은 흔적이 발견됐고, 이 곡감을 나뭇가지에 여러 개 꽂고 몇 다발 단위로 줄로 묶은 것이 이제 확실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곡감을 낱개로 이렇게 잘 포장하잖아요. 그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나뭇가지에 쭉 꽂아서 보관하고 운반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뭇가지에 꽂힌 곡감을 빼먹었는데 그때 나온 말이 곡감 빼먹듯이 빼먹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설마 고려시대 때 그 곡감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곡감 씨앗, 선박의 받침목 등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연대 측정을 했는데 1151년에서 1224년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세기에서 13세기 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출토된 청자가 있어요. 그 그릇을 보니까 그 그릇이 유행했던 시기가 12세기 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한 얘기죠. 아니 800년 전 과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의심스럽죠. 거기 딱 그 사진을 보시면 알 건데요. 거기다가 난파선하고 곶감 치면 아마 기사가 나와 있을 텐데 제가 봐도 의심스럽습니다. 800년이 지났는데 마치 오늘 나뭇가지에 꽂은 곶감처럼 붉은 빛을 이렇게 발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수중 발굴의 미학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식물과 같은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유기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 공기 중에 노출되면 썩어 사라지고 말죠. 그렇죠. 그러나 공기가 통하지 않은 수중의 그 갯벌, 개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곶감도 그렇게 800년 정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제 물에 가라앉은 거잖아요. 네. 그럼 하다못해 물고기가 쪼아먹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어떻게 발견됐냐고 저도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곶감이 선체 바닥에 이렇게 선체에 눌려가지고 뻘속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선체를 들어올리니까 노출된 거거든요. 네.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진공 상태였다라는 거죠. 딱 깔려 있으니까 그런 상태였어요. 눌려 있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맞다 하더라도 곶감의 색깔이 이렇게 붉게 남아 있다는 거는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중이기 때문에 공기가 안 통해서 가능한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마도 3호선에 확인된 항아리 가운데는 청어, 전어, 밴댕이, 조개와 같은 소형 어류뼈들이 뒤섞여 담겨 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전어, 밴댕이 같은 경우는 쉽게 부패되는 소형 어종이잖아요. 이런 걸 뒤섞어 가지고 뭔가 발효시키고 염장하고 그래서 젓갈로 만든 잡젓 같은 거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 밀봉된 항아리를 보면 된장과 같은 장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 또 말려서 포로 만든 그런 그 생선 뼈 같은 걸 보면 발굴 당시에 뼈와 뼈 사이에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요. 누런 생선살이 고스란히 붙어있는 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색깔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빛 같은 것도 발견이 되는데 지금 막 사용해도 될 만큼 굉장히 생생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공기 중에 노출이 됐다고 하면 다 색도 바라고 그냥 형체도 잘 안 남아 있었겠다 싶겠네요. 그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도 아까 2호선에 확인된 곶감 꾸러미 있잖아요. 발굴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붉은색의 싱싱한 곶감 흔적이 노출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발굴단에서 주변의 흙까지 그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 곶감 꾸러미를 인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기 중에 노출된 곶감 부위는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까맣게 변색되고 말았습니다. 그 기사 보면 까맣게 변색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곶감 꾸러미는 수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그 채로 까맣게 변한 채로. 그런데 보통 발굴 유물 같은 경우는 보존 처리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말끔하게 복원되곤 하는데 이 800년 전의 곶감이 정말로 이 보존 처리, 과학적인 보존 처리를 통해서 붉은 과육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게 될지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안 되찾으면 진짜 아쉬운데요. 그러게 말이죠. 네. 근데 그동안에 보물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고선박들이 인양됐다고 하면은 뭐 고려 청자가 많이 나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만 많았는데 이런 소소한 생활용물이 있다는 생각은 별로 못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 식량 운반선으로 알려진 마도 1, 2, 3호선이 뭐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 고려작이라든가 중국작 이런 것들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다가 요즘에는 좀 이렇게 생활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고급 청자가 참기름병이라든가 꿀단지로 쓰였던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이 목에 달려있는 죽차를 보면 거기다가 뭐 참기름을 담았음을 표시한 참진자를 쓰고 또 어떤 청자의 목을 보면 꿀을 뜻하는 정밀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 이거는 참기름병과 꿀단지로 쓰였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장기알도 46개가 발견된 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 안에서 장기 뒀던 거. 근데 이건 좀 안타깝죠.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장기를 두다가 갑작스러운 풍랑에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침몰하는 바람에 선원들이 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에 유물 발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많은 선원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08년에 태안선 발굴 당시에 수심 15m 바닥에서 인골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인골을 보면 160cm 정도 되고 3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주인공의 팔뼈하고 척추를 보면 육체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발달돼 있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골절이라든가 질병의 흔적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굉장히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뱃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건데 이 인골을 보면 발견 당시 오른쪽 팔은 길게 펼친 것처럼 옆으로 폈고 그다음에 어깨뼈와 척추 이런 것들은 정면에서 약간 들린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져 있었고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배가 갑자기 침몰하니까 이 선원이 5겹으로 선적돼 있던 그런 도자기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위해서 왼쪽으로 틀어서 상반신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선에 뭐 청자가 몇만 점이 실리고 그랬을 테니까 얼마나 짐을 많이 실었겠어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배가 흔들리면서 확 한쪽으로 쏠리니까 거의 깔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 마도 1, 2, 3호선에 비해서는 조명받지 못한 마도 4호선이 있는데 그 마도 4호선에 그런 코드가 숨겨져 있는데 사실 이 마도 4호선은 그 난파선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태안 앞바다 조사하다가 발견했는데 보니까 조선 전기 분천 사기가 이제 150여 점이나 쏟아져 나와서 명문 목간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분청 사기의 명문 목간이나 이런 이 명문 사기를 보니까 1403년 설치된 내섬시라는 관청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나주에서 광흥창을 향한다라는 명문이 새겨진 목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의미예요? 내섬시와 광흥창, 나주. 그 이게 내섬시는 1403년에 이제 설치된 궁궐의 물품을 관장하는 관청이고 광흥창은 관리들의 녹봉을 관리하는 관청이거든요. 그리고 이 발견된 분청사기는 15세기 초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태종실록 1413년자를 보면은 태종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해마다 사기 그릇을 진상을 하는 명을 내리거든요. 그 출토 유물을 보면은 벼도 있고 보리도 있고 그다음에 새끼줄로 묶인 숫돌 따발도 있는데 숫돌은 나주 특산품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마도 4호선은 1403년이나 1413년 이후 그다음에 15세기 초반에 궁궐의 물품을 관장하는 내섬시의 주도로 해서 전라도에서 걷어들인 세금과 특산물을 나주에서 서울의 광흥창으로 실어 나른 조운선 즉 세금 운반선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가 어느 순간에 침몰했냐를 제가 한번 실록을 찾아봤는데 태종실록을 보면 1404년, 1412년 이렇게 보면 전라도 조운선이 계속 침몰하더라라는 기사가 떠 있고 1414년 그런 그 실록을 보면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전라도 조운선 66척이 태풍으로 파손해서 200여 명이 익사하고 쌀과 콩 5,800여 섬이 침몰됐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와, 66척이 침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거 엄청난 참사였던 거네요. 예, 뭐 1403년에도 이런 뭐 사고가 있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큰 사고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어요. 이 실록을 보면 태종이 그런 말을 해요. 태풍이 빈발하는 7, 8월에는 조운선을 띄우지 말라라고 이제 누차히 얘기를 했는데 이 양을 안 따르고 담당 관청인 호조가 전라도 절제사한테 조운선 띄우라고 이제 그런 공문을 보내고 이 도 절제사가 아무런 의의 없이 배를 띄워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인재네요. 그렇습니다. 요즘도 뭐 큰 사고가 나면 거의 다 인재가 많죠. 그래서 이 음력 8월이거든요. 태풍이 빈발하는 때여서 배를 띄우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라는 거고 태종실록을 보면 반드시 태안 앞바다를 통과해야 되는 전라도 조운선은 늘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1448년 그리고 1451년 뭐 145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라도 조운선이 계속 침몰하는 사고가 있고 1455년에는 조운선이 54척이 그 뭐 침몰해가지고 뭐 그리고 실종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마도 4호선은 지금 실록에 등장하는 그 침몰한 배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1395년에서 1455년에서 60년 사이에 안흥량 그러니까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된 그런 해안 사고의 통계를 보면 파손 및 침몰된 선박이 한 200척 정도가 되고 인명 피해가 1,200명이라고 그러고요. 미국 손실이 15,800석 이상이거든요. 아마 그중에서 이 전라도 조운선인 마도 4호선의 침몰 사고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배에 몇 명이나 타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 배가 원래 그 고려시대 선박 이런 걸 보면 그 청동 숟가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젓가락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고려시대 선박을 보면 마도 1, 2, 3 이렇게 청동 숟가락이 13점, 12점, 9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배마다. 이거는 침몰 과정에서 유실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15점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고려시대 선박의 승선 인원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조선 정기의 선박인 마도 4호선 보면은 나무젓가락이 38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둘로 나오면 19명 정도 되죠. 그 정도가 되잖아요.
탑승 인원이 19명에서 20명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사망자 숫자를 세는데 숟가락 젓가락 숫자를 세야 되는 게 좀 씁쓸하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어찌됐든 이렇게 탑승 인원을 추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이 조세 책임자였던 전라도 조이백의 항해 일기를 보면 12척에 승선한 인원이 228명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척당 평균 19명이니까 마도 4호선의 추정 인원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배에 이 정도면은 꽤 많은 인원이 탑승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이 크기로 보면 왜냐하면 이 운반선이기 때문에 네. 화물 적재가 우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선창 안에는 태반이 이제 화물을 적재하거나 선상용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했을 것이고 승선자들은 흔들린 갑판 위에서 이제 힘들게 불을 피거나 혹은 불똥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양된 밥솥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식사량을 기준으로 할 때 45인분 정도로 해당될 만큼 엄청 크거든요. 원래 조선 사람들이 대식가로 소문나 있어서 요즘 사람들보다 뭐 한 4배 정도의 밥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은 리즈러블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밥심으로 버텼다는 얘기네요. 요즘처럼 먹을거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중발굴을 건져낸 난파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중발굴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꿈이 있대요. 그 뭐냐면 거북선을 발견하는 거다라는 거죠. 거북선을요?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활약한 수군의 돌격선인지 거북선인데 1970년대 이후에 50년 정도 이상 끈질기 시도했는데 번번이 아직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남해 어느 바다에서 묻혀 있을 수 있는 거북선을 찾는다면 이것은 희대의 발굴 유물이다라고 그래서 꼭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00년 기다리니까 고선박이 발견이 되잖아요. 언젠가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엔 그리고 드론 촬영도 되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갯벌이 깎이면 갯벌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러게요. 거북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그 대발견이다. 역사적인 발견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토픽감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휴가를 가실 때 한번 남해 바다로 가실 때는 한번 갯벌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